네, 유가족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은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돌고래호 사고에서 그 과오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서 되풀이된 과오는 무엇인지, 해경은 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돌고래호가 이제 추자도를 출발해가지고 사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한 40여 분이 흐른 뒤에 이제 이 해경의 구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어떤 조난 신고가 접수가 됐더라면 보다 빨리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네. 생각이 있는데요. 그나마 어떻게 어선이 새벽에 이렇게 가면서 눈이 밝았었는지 관심을 기울였는지 해서 다행히 3명을 구했습니다만 나머지 10여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지적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문제점인데 특히 조명탄 없이 해경이 출동했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무슨 간첩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총에 총알 없이 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한 40여 대가 되는 해경 내지는 해군의 배가 나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치라이트가 장착된 것은 5대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마치 다 해서 서치라이트를 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5대밖에 없었다는데 그것은 생존했던 분 같은 경우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해경이 와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와 일치되는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이고 네. 사실 실질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해경이 아니고 민간 어선이었지 네. 않습니까? 어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990년대에 있었던 서해 페리오 같은 경우에도 40여 명을 구조했는데 그것이 모두 어선이 구조를 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도 문제가 있고 제일 또 한 가지 문제가 예측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해경 같은 경우에는 표류 예측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호가 끊긴 지역을 해서 거기에 표류 예측 시스템을 따라서 보면은 추자도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가서 이제 해남까지 가야 되니까 그 길로 계속 따라갔던 것이죠. 근데 네. 10시간 뒤에 알고 봤더니 오히려 반대쪽인 남쪽에 가 있었다는 점에서 과연 그런 상당히 돈을 들였던 표류 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대한 얘기인 그렇죠. 거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VPS 어선 네네. 위치 발신 장치 중에서 조난 기능 신고 기능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네. 부분은 아마 사고를 좀 미연에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아쉬운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VPS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각 차에 달려 있는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있고 앞에 화면이 있고 위치를 하는데 이 VPS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그것이 배를 타고 나가면은 항구 입구에 있는 그와 감지를 해서 입출항이 자동적으로 신고되는 그런 것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GPS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치가 추적되고 우리가 차량 같이 내비게이션 위치도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조난이 됐을 때 SOS 신호를 발신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2011년부터 한 5년 동안 걸쳐가지고 이게 모든 어선에 걸쳐서 다 도입하기로 해놓고 실제 장착을 해봤더니만 바다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파도가 많이 출렁출렁하고 이게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지면 자동적으로 조난 신고 시스템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작동 내지는 잘못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니까 어떤가요? 했더니만 지금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유로 그 기능을 꺼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오작동 이유로 한마디로 늑대 소년 같은 것이 되다 보니까 결국 정작 문제가 됐을 때는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오작동에 대한 기술적 어떤 보완을 했었어라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지금 며칠째 진전이 없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확한 어떤 사고 원인, 이제 또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요. 앞으로 그런 이제 수사 전망과 함께 다소 이른감은 있지만 이게 이제 피해자,
분들의 어떤 보상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 수사 관련돼서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 치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운항을 나갔던 선장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그 쉽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 원인을 밝히고 지금 보면은 입출항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것이 뭐 그 풍랑에 의한 좌초냐 아니면 전복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운항의 과실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지금 그 아마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인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네.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의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법상에 지금 그 보험이나 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협에 보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인당 피해 배상할 수 있는 한도가 1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1990년대에 있었던 서해 페리오 사건 같은 경우에 그때도 1억 원 정도 그 배상이었는데 지금도 그것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를 배상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